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의 최진영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얼마 전 CTS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학대학원과 목회전문대학원, 학부생과 졸업생 등 현장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참여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짚어왔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사역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안을 취재해온 이현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설문 어떤 규모로 진행했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CTS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총신대와 장신대 등 전국의 신학대 재학생들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소속별로 보면 신학대학원생, 목회전문대학원생, 학부, 졸업생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날 예비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큰 위기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응답자들은 무엇을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응답자의 51.8%가 영적 무관심과 세속주의를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학교, 가정과의 연계성 부재가 25.1%로 2순위였습니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의 핵심을 응답자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짚어낸 걸로 해석됩니다. 제시된 4개 보기 외에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짚은 응답도 눈에 띄었습니다. 복음, 말씀, 신학의 본질 상실, 또 사회 문화 환경 변화, 교회 투자 부재를 지목한 응답이 각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성세대, 부모의 무관심, 또 신앙의 비전수를 꼽은 응답도 13건에 달했습니다. 위기의 뿌리를 교회 내부와 가정세대 모두에서 찾는 시각이 고루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역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봤는지요? 네,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 티칭 기술이 압도적인 1위를 꼽혔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가정사역 및 부모 교육 역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생들만이 상담, 심리적 치유 능력을 높게 선택했습니다. 이는 목회전문대학원, 또 신학대학원생들의 응답률의 2배 내지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래 사역 현장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가까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회 중심의 주일 학교 모델이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는가요? 교회와 가정, 학교를 잇는 플랫폼 사역이 53.2%로 과반을 넘는 1순위로 꼽혔습니다. 뒤이어 소그룹 위주의 제자 훈련이 20%로 2위, 전세대 통합 예배가 11.6%로 3위였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사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머지 소그룹 제자 훈련이나 통합 예배처럼 개별 교회 단위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을 합한 것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역량과 대안 사이의 연관성도 분석해봤는데 나름대로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역, 또 부모 교육 역량을 시급하다고 꼽은 응답자 중에 약 70%가 플랫폼 사역을 대안으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부모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강연 수준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료, 또 교회 학교 연계, 부모 커뮤니티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조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이 가정교육이듯이 이런 그 신앙교육도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젊은 예비 목회자들이 그 인식을 하고 있군요. 설문조사 가운데 CTS가 추진 중인 마을 아기학교 사업과 관련한 문항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설문조사에서 크게 2가지를 물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CTS 마을 아기학교인데요. 먼저 이제 지난해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교시설 안에서도 별도의 건축법 심의 없이 노유자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건축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저희 CTS가 그렇군요. 일정 부분 노력을 했는데요. 규제 완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 것이네요. 네, 많은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건축법 개정안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87.6%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 정보가 아직 현장에 거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유자 시설이란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그런 돌봄 교실 이런 부분으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허가나 이런 규정이 훨씬 더 완화되어서 교회가 쉽게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그러면 마을 아기 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또 어떻게 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58.9%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건축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관심도는 72.2%로 모르는 응답자인 57.1%보다 15.1%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그룹은 이미 사역 정보에 적극적인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법령을 알리면 관심이 늘어난다는 인과적 해석으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 노출 자체가 관심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령 홍보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예컨대 운영 사례를 공유하거나 또 직접 시범 사례를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이 법령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율서술 문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또 나왔을 것 같은데 CTS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여러 목소리 한번 잘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CTS를 향한 제언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미 있는 응답 641건 중에 격려와 감사를 제외한 내용 제안 593건을 분석했는데요. 콘텐츠 미디어 혁신 관련 제안이 33.9%로 1순위를 차지했고 복음의 본질 회복이 19.9%로 2순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쇼폼, SNS, 또 아이들이 자주 보는 애니메이션 등 다음 세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서 복음 전달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제 동시에 기술 이전에 내용이 먼저다라는 응답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강조도 비중이 상당했던 겁니다. 이번 설문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은 CTS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를 연결하는 구조형 플랫폼 설계가 시급하다는 해석인데요. 응답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호소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전략에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쇼폼, SNS 같은 전달 방식,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위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저희 CTS에게 응답자들이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작보다 배급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건축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CTS 마을 아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존 프로그램조차 모르는 응답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콘텐츠 투자에 앞서서 다음 세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로의 확장 전략이 먼저 점검돼야 한다는 제언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CTS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서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그래서 CTS 뉴스 W에서는 기획으로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 김남순 소장님을 모시고 은퇴 준비 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의 은퇴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사이에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은퇴 후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 저축액, 연금 등으로 과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개인연금으로 이게 충분한가? 국민연금은 얼마 받지? 언제 받는 게 좋지?
그리고 나는 집밖에 없는데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다 돈을 쓰고 내가 이 집 하나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자녀들의 교육이 안 끝났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보험은 내가 충분한가? 또는 뭐 은퇴 후에도 내가 충분히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거리는 있을까?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은퇴 시 자산 규모를 비롯해서 이 물음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은퇴 준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도대체 언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월급 때부터 시작해라. 보통 전문가들은 복리의 효과가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첫 월급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복리의 마법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더 빠를수록 더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은퇴 준비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물론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 인생의 출발선에 있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겠죠. 월급의 아주 일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이라도 연금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20년 내고 한 10년을 거치하면 30년 후입니다. 그러면 복리 효과가 일어나서요. 요즘에 나와 있는 시중에 굉장히 좋은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20년 동안에 낸 돈 대비 내가 60세부터 100세까지 받는다는 것을 더해보면요. 거의 한 5배 이상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이제 40대는요. 사실은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40대가 놓치면 연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0대 본격적으로 연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뭐고 얼마를 받고 또 연금을 받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내가 받는 거, 배우자가 받는 거. 이래서 연금액을 계산하고 내가 필요한 생활비에서 차액이 얼마인지 이 차액을 뭐로 메울 건지를 계산해야 되고요. 60대 이제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나 주택이 있으면 주택연금이라든지 목돈이 있으면 목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연금. 이게 굉장히 큰 은퇴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흔히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나 상담을 할 때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네. 50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한 달에 한 400으로 살 거냐, 300으로 살 거냐, 250으로 살 거냐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국민연금의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액은요. 한 80만 원 전후입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한 160에서 200 사이 받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시에서 노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한 350만 원, 60만 원 정도다. 이런 이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이 한 180, 200 나오면 어림도 없죠. 그렇네요. 예, 또 하나는 퇴직금이나 은퇴 후의 자산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겁니다. 땅을 산다든지 이런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목돈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자녀의 지원과 노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거비와 부채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은퇴를 하는 겁니다. 아유. 은퇴를 했어요.
소득은 이제 안 들어와. 근데 대출은 계속 갚아야 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 못 갚겠습니다 하고 파산 선고를 하는 일이 일본에서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잘 챙기셔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야, 이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은퇴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삶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특히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내가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될 그 지역에 의해서 내 생활비가 좌우됩니다. 서울에서 산다면 350만 원이 필요하더라도 저 어디 지방 소도시에 산다면 250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거비나 이런 게 큰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다. 그렇겠죠? 주거비도 네. 그러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이제 이게 필수 생활비고요. 두 번째는 선택 생활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은퇴 후에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죠. 여행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겠다를 넘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이거는 꼭 필요한가? 뭐 조금 할까? 이런 것을 필수와 선택으로 생활비를 나눠서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군요. 네네네. 100세 시대다 보니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은퇴 자금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비법이라고 아하. 저는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디서 살지를 정하고 거기에 의한 필수 생활비와 그다음에 선택 생활비 요거를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목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를 한 달에 10한 2, 3만 원 밖에 안 줍니다. 아유, 목돈으로 생기는 이자로 살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렇군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얇아집니다. 사기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퇴했지, 목돈 있지, 내가 아는 데다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를 2%씩, 3%씩 주는 데가 있어. 자, 2%면 1년에 24%고요. 네. 3%면 36%입니다. 어이구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성장이 예, 1, 2%인데. 사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목돈 대신 뭐가 필요하냐? 연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연금이라는 건 대부분 사망 시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돈 자산보다는 현금 자산보다는 연금 자산. 세 번째는 그 국민연금을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65세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요 국민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는 거고 내가 60에 은퇴를 했는데 65까지 내가 소득이 없어. 그러면 조기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집이 있다면 뭐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시는 집을 은행에다 맡겨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마르지 않는 셈. 네. 연금이 효자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재테크 방법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태도나 관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예, 거룩한 성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첫째, 은퇴 자금에 대해서 정직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땅을 일궈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은퇴 준비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퇴가 도달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생활비, 내가 준비되고 있는 연금, 이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크리스찬들은 과도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에 목표 수익률이 1년에 5.8%, 6%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1년에 6%를 목표하는데 우리는 6%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도한 욕심이죠. 또는 짧은 기간 내에 큰 돈을 불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은퇴 준비 안 돼서 은퇴 후에 비참하게 살고 막 힘들게 살면 누가 힘들까요? 주위 사람이 힘듭니다. 자녀가 힘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는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족에 대한 책임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내 삶이 좀 여유로워야 되고,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 후반전은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모아둔 돈으로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뭐 등산하고 뭐 손주 보고, 이게 아니라 전반전 때 내가 닦았던 탤런트, 기술, 경험, 스펙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다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른바 연금 3종 세트, 네.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플러스 알파로 개인연금.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지혜로운 재정관리와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